자, 이번 시간에는 그 TAT 이거 기출문제 제 58회 이걸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부터 풀면 되겠고요. 자, 이론 문제를 보시죠. 자, 1번 문제 볼까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바르게 대답한 학생은 그랬는데 선생님이 회계 정책의 변경에 포함되는 예를 하나씩 말해볼까요? 얘기를 했어요. 민주가 또는 태연이, 도영, 각경 네 명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일단 요거 답하기 전에 간단하게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여기 회계 변경에 대한 거 잠깐만 정리해드리고 여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계 변경이라고 하면 회계 변경에는 우선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있다 그랬었고, 정책의 변경이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재고 자산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게 재고 자산 평가 방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선입 선출법 이를 갖다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만약에 이동 평균법으로 만약에 변경했다, 이런 것들은 정책의 변경이라고 대표적인 예로 하나 말씀을 해드렸어요. 자, 거기에 반해서 회계 정책의 변경과 그다음에 추정의 변경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거든요. 추정의 변경에는 우선 감가상각과 관련된 감가상각 방법을 갖다가 변경하게 되면 정의법에서 정률법으로 뭐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 거 추정의 변경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모두 추정의 변경이냐면 감가상각할 때 내용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대손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추정의 변경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또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재고자산 기말에 평가할 때요. 재고자산 평가 기말 평가할 때 그 저가법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에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변경에 대응되는 내용은 오류 수정이라고 말씀해드렸고, 회계 변경은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다른 내용으로 바뀔 때 회계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류 수정은 시당초 기업회계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잘못된 방법을 우린 오류 수정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여기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요 정책의 변경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민주가 재고자산 진부, 이거 재고자산 기말재고 재고자산의 평가죠. 기말 재고에 대한 평가는 어디 속한다 그랬어요? 여기 재고자산의 평가는 추정의 변경이라 그랬었고요. 태연이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여기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여기에 있죠. 평가 방법에 대한 거는 여기 정책의 변경. 그러니까 결국은 해답. 여기 선생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한 친구는 태연이가 되겠다는 얘기죠.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이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우발 부채 추정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얘는 시당초 우발 부채 추정은 여기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우가 그 감가상각 자산의 그 내용연수 변경,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은 얘도 마찬가지로 추정의 변경이고, 우발부채 추정도 회계 정책이 아니라 얘도 추정의 변경에 해당돼요. 얘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태연이를 빼놓고 민주나 도영 경우는 다 추정의 변경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설명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서 지난번에 회계 변경 설명해 드렸던 거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답은 태연이가 답이니까요.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도록 하죠. 다음은 항공의 매출 채권에 관련된 얘기네요.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죠.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매출 채권의 대손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를 토대로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매출 채권의 기말 전액.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어진 자료에서 보게 되면은 주어진 자료가 대손 충당금하고 대손 상각비라는 총계정 원장의 계정만 주어져 있어요. 우선 대손 충당금부터 한번 볼 테니까 차근 한번 보시죠. 대손 충당금이 1월 1일 날 정기 2월 된 게 1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 8월 20일 날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6만 원이 대손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외상 매출금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 있으므로 아마 8월 20일 날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겠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6만 원은 이렇게 사용이 됐을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외상 매출금 6만 원 이렇게 뺐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6만 원이 이만큼 감소를 했어요. 그럼 여기 10만 원 있었는데 지금 6만 원이 빠져나갔으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은 이때 시점에서 4만 원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월 31일 날 대손 충당금을 3만 원을 더 증가시켰네요. 3만 원이 증가된 것은 기존에 남아있는 거 지금 4만 원에다가 여기 3만 원이 이렇게 추가된 거 보니까 대손 충당금은 총 지금 얼마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7만 원이 쌓여져 있는 거죠. 대손 충당금이 기말에 7만 원이 있다는 것은 여기 12월 31일 날 보시게 되면 여기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을 추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떤 금액의 1%가 지금 7만 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말 잔액은 얼마가 있었기에 1%가 7만 원이 됐을까? 기말 매출 채권의 잔액은 당연히 700만 원이 있었겠죠. 여기에 1% 하면 요 7만 원이 딱 맞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2번에 해당되는 답은 기말 채권 잔액은 700만 원이었겠다. 이건 12월 31일 시점에서의 대손 충당금 잔액 금액 갖고 비교해 봤을 때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의 1%라고 했기 때문에 기말 채권은 700만 원이었겠구나 이렇게 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물어본 것입니다. 해당되는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재고자산도 거의 문제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죠. 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 11월 달에 매출원가하고 기말 상품 상품 재고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요 편은 상품 재고장이에요. 얘는 상품 재고장인데 이 상품 재고장을 보고서 여기 선임선출법을 적용해서 매출원가하고 상품 재고액을 알려달라고 하네요. 자, 매번 제가 이거 문제를 설명해 드릴 때 복습 차원에서 처음부터 우리 배웠던 방법대로 말씀을 해 드렸는데 지금은 TET 2급에서 시험 문제를 이제 푸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여기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법과 기말 상품 재고액 바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면 매출원가라는 것은 상품 여기 재고에서 상품 재고장에서 판매된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1월 20일 날 120개가 팔렸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에서 요거 100개 다 팔렸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1월 12일 날 매입한 거 여기서 20개가 팔렸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25,000원에다가 더하기 지금 20개가 더 팔렸죠. 어디 단가는 얼마짜리로요? 11월 12일 날 170원짜리로 이렇게 팔렸으니 금액은 20개 곱하기 17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3,400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3,400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매출원가는 여기 15,000원에다가 여기 3,400원 더한 거 이게 팔린 거니까 매출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금액은 18,400원이 되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답은 여기서 현재 18,400원 매출원가 나온 거는 2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를 물어봤어요. 기말재고는 지금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기말재고는 지금 여기
11월 10일 날 매입한 것 중에서 20개가 팔리고 그냥 기말 재고니까 남아있는 걸 계산해야 되죠. 남아있는 거 여기 80개가 남아있어요. 단가는 똑같이 170원짜리고요. 그럼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13,600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11월 25일 날 매입했던 거요. 요거 금액 그대로 다 있겠죠? 합쳐서 8,000원이네요. 8,000원하고 13,600원 더하게 되면 21,600원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금액은 13,600원하고 8,000원 두 개 더해서 금액은 21,600원. 그래서 기말재고는 21,600원입니다 라고 해서 결국 답은 2번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계산했었어도 매출원가는 금방 계산할 수 있었죠. 자, 제가 TAT 2급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그 금액들을 계산하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혹시 이 숫자가 계산하는 게 너무 빨라서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대로 이 방법으로 계산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계산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계산해 여기 표 그려놓고요. 여기 상품 계정이었어요. 상품 계정으로 자, 기초재고 금액은 여기 기초재고 15,000원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 기초재고에 15,0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단기 매입액, 단기 매입액은 어떤 거 쓰면 될까요? 단기 매입한 거 이해하고, 즉 17,000원 하고요. 여기 25일 날 매입 또 있죠. 두 개 합치면은 25,0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단기 매입은 여기 25,000원이 단기 매입이 된다는 뜻이고요. 기말재고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기말재고는 아까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21,600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1,6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얼마로 계산되나요? 여기 계산기를 잠깐 두들겨 보면 물론 매출원가로 해가지고 18,400원 나오겠죠.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제가 계산기 안 눌러봐도 18,400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한번 계산기로 눌러볼게요. 15,000원 더하기 25,000원 하면 4만원에서 빼기 21,600원 하니까 18,400원 딱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매출원가는 여기 나와 있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요 밑에 나와 있고 요 두 가지를 물어본 문제이죠.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든 간에 상품 여기 재고장을 볼 줄 알면 계산하는 것은 뭐 별반 어렵지 않게들 계산을 하셔서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 문제는 FAT 1급 수준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 형태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4번 문제는 뭐에 대해서 나왔나 봤더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말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일단 그 기초 전기월 된 게 600만원인데 퇴사자가 발생해서 그 중에서 200만원은 썼다고 하니 지금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현재 400만원이 남아있다는 뜻이네요. 자, 그런데 기말 정리사항으로 여기 기말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만원을 갖다 더 했네요. 그러면 400만원이 있는데 기말에 여기다가 500만원을 지금 더 이렇게 했으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기말 잔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 합치면 900만원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4번 9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까요? 5번 문제는 같은 문제이긴 한데 조금 더 길게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익구분에 대한 문제예요. 손익구분에 대한 문제인데 비용 구분을 하라고 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2022년 12월 31일 수정전이라 그랬어요. 잔액 시산표 중에서 손익계산서 관련 개정 내역과 결산 정리사항 나타냈는데요.
결산 정리 사항을 반영한 2022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모르면 이 문제는 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또 봤던 거니까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반드시 암기하세요. 자, 손익구분은 매출액에서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출액은 9천만 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빼라 그랬어요. 매출 원가는 3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매출 원가는 3천만 원. 그럼 뭐가 계산된다 그랬어요? 영업이익 계산된다 그랬죠? 아니지. 매출 총이익 계산되죠? 매출 총이익은 6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판관비를 빼줘야 되는데 여기 해당되는 판관비가 뭐가 있나 봐요. 급여는 판관비죠. 그죠? 판관비 중에서 11,700만 원 요거 판관비예요. 얘는 급여. 자, 그 다음에 임차료도 판관비죠.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임차료는요, 얘도 판관비이긴 한데 2022년 1월 1일 날 2년치를 성급한 것이래요. 그러면 올해 임차료만 반영해야 될 것은 여기 1,0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만 반영돼야 돼요? 얘가 2년치니까 1년치는 기말정리상 하면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500만 원만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판관비 중에서 여기 올해 것만 반영된 금액을 쓰게 되면 500만 원만 얘가 임차료고 이 두 개가 판관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를 빼게 되면 뭐가 계산돼요? 영업이익이 계산되겠죠.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요? 2,200만 원을 빼게 되면 3,800만 원이 지금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영업이익에서 뭐는 더해주고요? 영업의 수익은 더해줘야 되죠. 여기서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거 영업의 수익이죠. 그럼 여기서 얼마는 더해주고 700만 원은 더해줘야 될 것이고, 자, 또 뭐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22년 12월 31일 현재 미수이자가 500만 원 아직 반영 안 됐대죠. 미수이자는 이자 수익이 아직 반영 안 됐다는 뜻이니까 기말정리사항에서 500만 원을 이렇게 반영해주면 영업의 수익은 1,200만 원이 더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1,200 더해주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은요? 영업외 비용은 빼줘야 돼요.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이네요. 여기서 3천만 원을 빼주게 되면 여기는 영업의 수익은 1,200만 원, 영업의 비용은 3천만 원. 그러면 결국은 영업이익에서 1,800만 원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걔가 바로 뭐예요? 이렇게 계산한 것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되는데 그 금액은 여기 3,800만 원에다가 1,800만 원을 다가 빼게 되면은 2천만 원만 딱 계산되게 됐네요. 혹시 또 이거 더하기 빼기 안 썼다고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매출액에서 빼줘야 돼서 6천만 원 나온 거고요. 판관비도 두 개 합쳐서 지금 2,200만 원 비용 계정이에요. 3천만 원에서 2,200만 원, 아니 6천만 원에서 2,200만 원 빼면 3,800만 원 계산될 거고요. 영업의 수익은 여기 더해줘야 되고 영업의 비용은 빼줘야 되죠. 그래서 더해주고 파란색으로 한 것은 마이너스 항목들이고요. 아무것도 표시하는 것들은 플러스 항목이라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돼요. 이렇게 문제 형태가 TD급에서 변형된 형태로 한꺼번에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5번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볼까요? 자, 6번 문제는 기계장치 처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데 2022년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얼마일까요? 물어보고 있어요. 언제? 2022년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 2022년 1월 1일 현재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 금액이
지금 여기 250만 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제가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이렇게 표시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근데 얘는 지금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의 감가, 상가, 누계. 이걸 빼게 되면 장부가액이 나오죠. 근데 얘도 지금 모르겠대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한 결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25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2022년 7월 1일 날 처분을 했대요. 얘를 얼마에 처분했냐면 지금 200만 원에 이렇게 처분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 있었다면 우린 요거만 보고서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지금 마이너스 5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얼마만 발생했대요? 2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50만 원이 아니라 여기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마이너스 20만 원이라는 말은 지금 1월 1일 이후에 2022년도에 장부가액이 얼마가 더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비로 마이너스 30만원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여기 장부가액이 7월 1일 시점에서는 220만원 이렇게 됐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바로 2022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더 했나요? 감가상각비는 얼마였었나요?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답은 30만원이 2022년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은 여기 30만원 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6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였었고요. 7번부터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랍니다. 자, 요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세 그 교재에 있는 걸 처음부터 다 복습하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여기 문제 주어진 거 갖고서는 내용들 반복해서 총 10회만 풀어보더라도 한 20문제 정도 안에서 시험 문제는 대부분 여러분이 다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에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옳은 것은. 자, 근데 얘는 우리 원래 부가세법에서는요, 신고 납부할 때 우리 뭐가 원칙이라냐면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 게 부가세법에선 얘가 원칙이에요. 얘가 원칙인데 지금 이 원칙에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장이 전국으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인 거 갖고 얘기를 했었죠. 주사업장은 본점이나 본사가 주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주사업장을 여러 전국에 있는 그 사업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가 주사업장이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주사업장으로 정해지게 되면 이 주사업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총괄 납부만 가능하지 신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신고는 전국 사업장이 있는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신고서 제출하는 걸 얘기해요. 신고서 제출은 전국에 있는 각 사업장에서 관할 세무서에다가 다 제출은 별도로 하고 돈 금액만 총괄 납부가 가능한 것을 우린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반해서 사업자 단위과세, 얘는 사업자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내준 거예요. 사업자. 그럼 사업자는 한 사람밖에 없을 테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사업자, 한 명이란 말이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업장이 많더라 할지라도 이 사업장은 다 사업자한테 발급해준 사업자 등록증 그 하나 갖고 다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고요. 이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인 곳은 여기는 본점,
본점에서 모든 세무 업무를 다 총괄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 이거 다 하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여기도 써놓을게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도 다 본점에서 해요. 다른 그 지점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런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걸 하지 않는단 말이죠. 부가가치세 신고, 그다음에 납부 이걸 다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나서 보기 1번,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업자 단위 과세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납부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할 수 있다? 신고도 총괄해서 할 수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해 드렸었죠. 예, 정확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옳은 거 설명을 했으니까 얘가 맞는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주사업장에서 총괄 발급해야 된다. 여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거는 발급은 아니죠. 이거는 뭐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납부만 총괄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는 거는 각 사업장들에서 다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 발급해야 된다. 요거 틀린 말이 됐어요. 요게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예를 들어서 2기 예정부터는 우리가 총괄 납부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과세기간 종료,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종료가 아니라 2기 예정인 7월 1일 이전에 7월 1일 이전 6월 20일까지죠. 20일 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 날짜를 써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세요. 지금 회사에서 여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하고 사업장별 이걸로 하려고 할 때가 지금 여기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겠어요? 2기 예정이면 9월 30일까지 과세에 대해서 이를 포기한다 그러면 이를 포기하려는 의사를 언제까지 밝혀야 되느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죠. 여기 7월 1일 이전 20일 이전이라고 그러니까 며칠까지 해야 되겠어요? 2022년 6월 20일 전이니까요. 얼추 그냥 10일 정도 된다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 20일 전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지 여기 2기 예정부터는 여기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 과세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가 아니라 여기 날짜 과세기간 시작 개시예요. 이 과세기간 적용받으려고 하는 과세기간 전 20일이에요. 여기 틀린 말은 여기에 종료가 아니라 개시라고 바꾸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여기 7월 1일 이전에 20일 전에 포기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여기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없다 그런 게 이래서 틀렸네요. 해당되는 답은 7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나왔네요. 8번 문제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이 회사는 2022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자료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물어보고 있네요.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세에서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을 매출 공급가액을 얘기하기도 한다 했었죠.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라고 얘기했고요.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수출액 가해 보시게 되면 외상 판매 수출액 포함해서 300만원 포함해서 1300만원. 그럼 이 1300만원은 별다른 단서가 없으니
여기 과세표준 1,300만 원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요.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했었죠. 바로 그게 과세표준 얘도 마찬가지로 된다는 얘기예요. 과세표준 얘도 들어갈 것이고요. 토지 매각액은 얘는 지금 토지는 면세 품목이니 우리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얘는 면세에 해당되는 것이고 과세표준인 나타내는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국고보조금, 여기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여기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전혀 상관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과세표준 금액은 두 가지, 합친 금액인 1,800만 원이 여기 답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소득세법 문제네요. 소득세법에서는 무엇을 물어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 또 학습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그 소득세, 종합소득 특히 잠깐 한번 분류해 드릴 테니까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요거에 대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갖다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더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분류과세라는 말을 썼었어요. 분류과세로 나타내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분류과세에는 세 가지로 우리 소득세를 분류해요. 첫 번째로는 종합소득, 두 번째로는 퇴직소득, 세 번째로는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밖에 없나요? 소득세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이유는 종합소득은 과세기간이 개인들에 한해서 개인들은 그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무조건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반해서 여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소득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분류과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로 TET 2급에서 다루었던 것은 이 종합소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종합소득 안에는 총 6가지의 소득으로 다시 구분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첫 번째 소득은 이자소득이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소득은 배당소득, 세 번째 소득은 사업소득, 네 번째 소득은 근로소득, 다섯 번째 소득은 연금소득, 마지막 여섯 번째 소득은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종합소득이 여기 안에는 총 6가지의 소득이 한꺼번에 우리 개인들한테 발생한 소득을 합쳐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라고 나와 있는 게 종합이라는 말이 이 6가지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 중에서 지금 여기 연금소득에 대한 얘기를 지금 문제에서 낸 것이고요. 연금소득, 자, 공적연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을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에, 자, 그래서 이 연금소득에도 우리는 공적연금과 그다음에 사적연금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자, 이 공적연금은 우리 근로소득이 2월달 말까지 연말정산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연금소득은 2월달이 아니라 1월달까지 그 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다고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었죠. 여기 얘기했던 거 공적연금은 여기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 서준이는 정확하게 말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사적연금에서는 여기 분리과세 얘기하면서 분리과세는 연간 1200만원 이하는 소득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처럼 분리과세. 여기 분리과세라는 용어도 또 하나 봐야 되겠죠. 분리라는 말은 여기 종합소득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돈 받을 때 원천징수, 원천 납부하고 끝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었어요. 분리라는 것은 종합소득에서 분리를 해서 원천징수, 돈 받을 때 원천징수 했던 거 납부, 뭐죠? 금융기관이라든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연말정산, 아니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과세를 끝내는 그런 절차를 밟을 때 없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게 또 분리과세 항목이에요. 그래서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어. 예,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연금소득은 급여하고 똑같이 일정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를 해줄 때요. 공제를 해줄 때 연금 소득 공제를 해줘요. 소득 공제를 해준다. 근로소득도 근로소득 공제해 주는 것처럼 연금소득도 연금소득 공제를 해준다. 필요경비라는 말은, 필요경비는 여기 소득세법에서 쓰는 용어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요 필요경비를 뭐라고 썼었느냐면 비용이라고 썼었어요. 필요경비를 비용이라고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연금소득은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일정한 금액을 공제, 근로소득하고 같아요. 소득공제하는 거. 자, 강별이도 정확하게 설명을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재현이가 연금소득공제 한도에, 연금소득이 있는데 공제 한도 얼마까지, 한도액이 얼마예요? 물어봤는, 얘기하는 건데 600만원이 아니라 연금소득 공제는 900만원까지예요. 그래서 연금소득 공제 한도액은 900만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로소득 공제는 얼마, 소득 공제는 얼마까지 해준다 그랬었죠? 2천만원까지 해준다. 전체 소득 공제는 얼마까지? 2,500만원까지 준다. 그 한도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소득 공제 한도액은 900만원. 그럼 근로소득 공제 한도액은 2천만원까지. 자, 그 다음에 전체 소득공제 한도액, 소득공제라는 들어간 모든 공제 합계 금액이 2,500만원까지가 한도액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기억해 두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재현이가 틀렸어요. 그래서 4번이 여기서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 2022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직장 공제, 추가 반환금, 얘는 이자 소득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 소득인데 500만원. 500만원이면 얘 지금 저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합쳐서 2천만원이라 그랬었죠. 자, 이자 소득 500만원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 이게 바로 배당 소득이에요. 여기 두 개 합쳐서 2천만원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으면 얘는 요거 받을 때 원천징수,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얘는 분리과세 대상 항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므로, 분리는 뭐에서 분린다 그랬었어요? 분리라는 말 뜻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한다 그랬었죠. 여기 근데 물어본 거는 종합소득이라 그랬어요.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그 다음에 5월 달에 지금 신고 납부 계산할 때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는 분리과세 대상이니
종합소득에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여기 근로소득 금액은 3천만 원, 얘는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종합소득 공제 2천만 원을 공제해 준대요. 그럼 요 차익이겠네요. 그러면 여기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얼마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게 되면 여기 종합소득세 때 신고할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1천만 원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얘는 해당하는 답이 1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58에 여기 이론 TT 2급의 이론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쭉 정리해서 풀어보았네요. 자, 여기 정리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트에 이제 실기 해당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